새벽 2시, 레이더 화면에 적기가 우수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한 곤충대가 몰려오는 소리 같지만 당신은 곧바로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의 550cc 엔진 소리임을 알아챕니다. 우리의 각 드론은 최대 50kg, 100파운드가 넘는 탄두를 싣고 시속 185km, 즉 시속 115마일로 당신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선택을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포대를 발사해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병사들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비쌌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 러시아에서는 계란2라고도 불리는 이 무기는 제조 비용이 고작 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각 팍3 미사일은 200만 달러가 넘게 듭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경제학 학위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전략을 이끌어온 재정적 현실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내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초음속 스텔스 폭격기를 격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수조 달러를 실제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첨단 무기들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었지만 앞에 폭탄을 단 비행 잔디깎기 기계와 다름없는 대량의 드론 공격에는 훨씬 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P1선이 등장합니다. 이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요격 드론은 의도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와는 거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탄생시킨 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 업체들을 우회하고 실시간으로 공중전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전투에서의 UAV, 즉 무인 항공기의 역사는 19세기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9년 베네치아 포위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은 수백 개의 폭약을 실은 열기구를 도시 위로 띄웠습니다. 일부는 목표물에 명중했지만 바람 탓에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격 조종이 있었다면 분명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비행기의 발명 덕분에 무인 항공기 UAV 기술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1918년 미국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인 캐터링버그를 개발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거리를 비행한 뒤 비행기 날개가 자동 분리되어 동체와 폭약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지만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첫 드론은 1930년대 영국이 원격 조종 항공기 DH-82B 퀸비를 설계하며 등장했습니다. 이는 드하빌랜드 DH-82 타이거 모스를 변형한 기체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무선 조종이 가능했고 5,000m가 넘는 고도, 즉 16,000피트가 조금 넘는 높이까지 날 수 있었고 시속 160km, 즉 1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퀸비는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표적 드론으로 대공포 부대가 훈련을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항공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최초로 회수 및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드론이라는 용어도 이로 인해 쓰이게 됐습니다. B라는 명칭 때문에 드론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회수 가능한 무장 드론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처음 개발했습니다. 미 해군은 1963년에 장거리 대장전을 위해 마크 44 또는 마크 46 어뢰를 장착한 원격 조종 헬리콥터인 자이라다인 QH-50대시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개념에는 핵폭내 투하 가능성도 포함됐는데 정말 미친 듯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드론은 소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잠수함은 베트남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드론을 사용했는데 주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부착해 정찰 드론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거의 신뢰할 수 없었고 해군은 746대의 대시 차량 중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9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현대 드론 전쟁은 1970년대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 방위군은 세계 최초의 현대 군사 감시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테아도란 마스티프를 도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항공산업의 스카우트가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두 드론 모두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바카르 계곡 기지에서 발사된 시리아 지대공 미사일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름인 몰 크리켓 직구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치밀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마스티프와 스카우트 무인대 전자레이더 반사기와 방사기를 장착해 시리아 레이더에 실제 전투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바카르 계곡 상공을 지나자
시리아군은 대규모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의 공격으로 인해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카메라와 전자 센서를 장착한 이스라엘 드론들이 시리아 레이더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드론들은 이 정보를 지중해 상공 수마일 밖에 대기하던 이스라엘 E-2C 호크아이 지휘기에 전송했습니다. 시리아 시스템이 드론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F-4가 등장했습니다. 팬텀 전투기와 지상 발사대는 제공된 좌표를 이용해 레이더파를 추적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퍼부었고, 이 미사일들은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남아있는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시리아군은 소련제 미그와 수호이 전투기 수십 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이어진 극도로 일방적인 공중전은 유명하게도 바카르 계곡 칠면조 사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레이더와 통신망이 파괴돼 시리아 조종사들은 정보 없이 비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소 82대의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동안 단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 이스라엘 드론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영리한 미끼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임무에서 드론의 핵심적인 역할은 훨씬 더 큰 군대인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드론을 사용해 시리아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한 후 미국은 1983년에 평화유지군으로 이 분쟁에 끌려들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미 해병대에 포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시대의 거대한 전함인 USS 뉴저지를 베이루트 해안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함은 아웃문에 16인치 함포를 사용할 때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포는 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수톤의 폭발물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함은 레바논 산맥 뒤에 숨겨진 목표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유인 정찰기는 시리아의 대공 공격으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해군은 이스라엘이 이미 답을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산업과 AAI 코퍼레이션의 합작 투자로 두 나라는 정찰기를 미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공유했고, 그 결과 RQ-2 파이오니어가 탄생했습니다. 여전히 정찰기일 뿐이었던 파이오니어는 명칭의 R이 이를 의미하듯이 무인 항공기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인간 병사들이 로봇에게 처음으로 항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동안 미 해군은 전함의 표적을 찾기 위해 항상 최소 한 대의 파이오니어를 상공에 띄워두었고, 이를 통해 위스콘신함과 미주리함이 팔라카 섬의 이라크군을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라크 병사들은 파이오니어의 이기특 모터 소리가 곧 포격이 시작된다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고, 벙커에서 뛰쳐나와 드론의 카메라를 향해 흰 깃발과 티셔츠를 흔들며 항복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걸프전에서 성공했지만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C밴드 무선 신호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상 안테나와의 시야가 막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사거리는 약 160km, 즉 10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거리는 드론의 최대 비행 시간인 약 5시간에 의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멀리 이동할수록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페르시아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CIA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군사 목표를 정찰하고자 했을 때 파이오니어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감시는 불가능했고, 디나르 알프스 산맥 때문에 가시선 연결도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CIA에게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아브라함 카렌이라는 엔지니어가 IAI 스카우트를 개발한 이스라엘 항공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인 항공기가 전쟁의 미래라고 믿었던 전직 공군 장교는 당시 상사가 드론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197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로스앤젤레스의 차고에서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는 알바트로스라는 원통형 유리 섬유 글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드론은 무려 56시간 연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첨단 연구기관인 DARPA가 즉시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카렘의 자금을 지원해 알바트로스의 군사용 버전 엠버로 개발하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소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했고, 미국은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렘의 계약을 취소했고, 그의 회사인 리딩 시스템스 인코퍼레이티드는 1990년에 파산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방위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카렘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그와 팀을 엔지니어로 고용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CIA는 발칸반도 문제로 제너럴 아토믹스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카렘이 설계한 NAD-750 드론 5대를 비밀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알바니아로 보내졌습니다.
시험 운영 후 CIA는 1994년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NAT는 은밀한 정찰에 쓰기엔 너무 시끄러웠고 무선 연결이 가시거리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카렘의 팀은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엔진을 4기통 로탁스 모터로 교체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 데이터 링크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RQ-1 프레데터가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드론이자 드론 전쟁을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게 만든 기체였습니다. 그 특유의 벨루가 고래 같은 앞부분은 GA가 기체 앞쪽에 위성통신돔을 추가한 결과였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프레데터는 20세기 내내 사실상 단순한 비행 카메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CIA는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빌라덴을 추적하는데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레데터 드론이 그를 찾았지만 전투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터의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실제 공학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했지만 기본적으로 미 공군의 신속 개발팀인 빅사파리는 프레데터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그냥 달아버렸습니다. 이제 프레데터는 단순한 정찰 드론이 아니라 다목적 드론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도 RQ-1에서 MQ-1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M은 멀티롤, 즉 다목적을 의미합니다. 이제 헌터킬러 드론 공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약 20년간 제너럴 아토믹스의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가 하늘을 지배하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에서 작전했습니다. 리퍼는 2020년 1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 쿠드 수군 사령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공격까지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듯이 그 이후 이란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은 미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2011년 말 CIA는 고도로 기밀인 RQ-170 센티넬 스텔스 드론을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시켜 나탄즈 핵시설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따르면 드론은 오작동으로 카슈미르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이란은 사이버 전쟁 요원들이 러시아 전자 시스템으로 드론 위성 업링크를 교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조종 장치가 아프가니스탄 기지로 복귀하려 했으나 이란인들이 GPS를 속여 드론을 이란 활주로에 착륙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미국의 최고 기밀 드론을 손에 넣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란은 거절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 기업 샤헤드 항공산업은 곧바로 미국 기술을 역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들은 RQ-170과 거의 똑같은 샤헤드 171 사무르와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조금 더 작은 버전인 샤헤드 191 사게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012년 이란은 또 다른 미국 드론인 보잉 MQ-27 스캐니그를 포획했습니다. 이번에도 양국은 그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은 해당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전자전을 이용해 드론을 페르시아만 해역으로 떨어뜨린 뒤 그곳에서 건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를 부인하며 드론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드론 사진에는 미국 군용기의 일반적인 표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 기밀 CIA 자산이었던 센티넬과 달리 스캐니글은 대량 생산되어 널리 수출되는 기체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 드론을 사용했고 아랍에미리트, 호주, 캐나다 등은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운영 중이었습니다. 즉, 이 드론의 출처는 아무도 확실히 몰랐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란 엔지니어들은 단 10개월 만에 스캐니글을 복제해 호지아시르, 즉 사이드 2로 알려진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꼬리를 쌍분력 V자 형태로 바꿔 드론을 더욱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첨단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자금이었습니다. 설령 RQ-170과 똑같은 드론을 만든다 해도 미국처럼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제재로 공급망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 어려웠죠. 그리고 그들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같은 보조 방공 시스템을 감당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제적 불균형이 새로운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이란은 기술 발전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는 대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너무 저렴하고 저기술인 드론을 만들어서 그 드론들을 막아내는데 적이 파산할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란은 캐스필과 캐스피-K 드론을 처음 시험해 예멘 후티 반군에 제공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초기의 배회용 탄약 가운데 하나로 가미카제 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드론들은 매우 저렴해서 한 대당 약 5,000달러에 불과했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GPS 기술을 사용해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엔진을 끄고
약 30kg의 폭약을 싣고 적을 향해 급강화 공격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소형 드론 탐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하나가 격추돼도 치명적 손실은 아닙니다. 드론은 5,000첩달러밖에 안 하니 곧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가미카제 드론들은 2019년 아라나드 공군기지 공격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카세프 드론을 아덴 근처 기지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띄웠고 드론이 VIP 관람석 위에서 폭발해 사우디 지원 예멘군 고위장교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라나드 공격은 이란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산 방공망을 우회하고 대부분의 자동차보다도 값싼 군사용 드론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같은 해 후반, 이란의 샤하드 131 드론 무리가 사우디 아람코의 압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 처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영국 기술을 역설계한 소형 로터리 엔진을 장착한 이 자율 항공기들은 마찬가지로 사전 프로그래밍된 GPS를 이용해 폭이 약 30m에 불과한 사우디의 구형 가스 오일 분리 탱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책임을 주장했으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드론의 사거리가 900km에 달해 예멘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은 없고 이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전 세계 1일 석유 공급량의 5% 전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공격은 현대 드론 전쟁의 분수령이자 수백만 달러짜리 프레데터와 리퍼 드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하드 131은 곧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이란군은 샤하드 136을 성공적으로 배치했는데 이는 131의 더 크고 강력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전식 엔진을 민간 항공기에 사용되는 독일 림바흐 L552 4기통 550cc 엔진을 역설계하여 교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이 더 시끄러워졌지만 여기서는 은밀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136은 더 무거운 탑재물을 실을 준비가 되었고 걸스카우트 쿠키를 실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50kg, 즉 110파운드에 달하는 탄두는 이제 131령보다 3배 이상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날개 길이를 2.5m, 즉 8피트가 넘도록 늘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샤헤드 136은 이제 최대 2000km, 즉 12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과 마이애미 사이의 거리보다도 멀고 더 중요하게는 테헤란과 텔아바비브 사이의 거리보다도 깁니다. 사실상 역설계된 시중 취미용 부품과 유리 섬유, 그리고 모페드보다 조금 더 강력한 엔진으로 만들어진 샤헤드 136은 내장 GPS를 탑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었으며 제작 비용은 반 2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가 이란 이야기를 계속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관한 것 아닌가요? 사실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샤헤드 136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주로 칼리브르 등 첨단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진격이 멈추고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모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빠르게 미사일 비축분을 소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2022년 겨울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침투해 전력망을 타격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순항 미사일보다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첨단 부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찾아갔지만 중국은 제재를 받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도 갔지만 북한은 획기적인 군사기술을 제공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란이 샤헤드 136이라는 완벽한 해법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러시아는 샤헤드 136을 1000기 이상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발사했으며 이 드론을 제라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겨울 중반이 되자 국가 에너지 시설의 3분의 1 가까이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됐고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이 난방, 전기, 수도 없이 영하의 추위에 직면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더 심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계속 날아들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2022년 12월 이란이 러시아의 두라니 생산시설 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설은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 내 얄라부가 드론 공장입니다. 드론이 너무 많아서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으로 아무리 많이 격추해도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 한 대만으로도 전력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전기 유지를 위해 패트리엇, 네셈스 등 수입 요격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야 했고 한 발당 수백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자금은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동맹국에서 비싼 첨단 시스템을 구입하는 대신 저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2022-2023년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독일의 플라크 판처,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70년대에 소련 헬리콥터를 격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게파르트는 두 개의 레이더 유도 35mm 자동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해 조준하는 방식은 게라니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35mm 고폭소 2탄은 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 제조사 라인메탈과의 계약에 따르면 각 탄원은 약 600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상대한 가장 멋진 방법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앱이었습니다. 게라니의 가장 큰 결점은 아마도 소음일 것입니다. 그 550cc 모터는 마치 낙엽 송풍기처럼 소리가 나고 여러 대가 때를 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면 특히 낮게 비행하는 특성상 놓치기 어렵습니다. 오데사 기반 엔지니어와 IT 전문가 자원봉사단체 테크날이 IPO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근처에서 드론을 보거나 들으면 즉시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크라우드 소싱 레이더로 사람의 귀를 활용합니다. 현재 IPO에는 80만 명이 넘는 인증된 사용자가 있으며 이들이 85만 건이 넘는 신고를 했습니다. IPO를 손에 쥔 우크라이나는 이후 기동 화력조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소련제 DSHK M1938이나 미국제 M2 브라우닝 같은 값싼 중기관총과 게파르트 같은 대공 자동포를 탐조등과 열화상 장비가 장착된 상업용 픽업 트럭 뒤에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앱 데이터를 바탕으로 값싸게 조달한 흔히 민수용인 장비로 드론을 추적해 차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샤헤드 136의 기원 이야기의 방어적 버전이었고 우크라이나와 그들의 서방 동맹국들에게 혁신적인 공학 환경을 조성할 올바른 사고방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카이폴 P1선을 탄생시켰습니다. P1선을 탄생시킨 혁명은 산업혁명 이후 군수산업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기존 방위산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를 바다 건너로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론 전장에 계속 변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대규모 제조시설을 만들면 값싼 러시아 드론의 한 번 폭격으로 수십억 달러 투자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퓨오 앱처럼 지하 실험실의 기원도 정부의 명령이나 장군의 책상에서 나온 전체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탱크를 발견하기 위해 대당 약 500달러 정도 하는 중국 DJI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병사들은 3D 프린터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수류탄을 이런 취미용 쿼드콥터에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쯤에는 이것이 1인칭 시점 카미카제 드론의 대량 생산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 한 방에 모든 엔지니어가 사망할 수 있는 거대한 정부 시설을 만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다른 기관들은 브레이브원을 설립했습니다. 2024년 예산 이 3,900만 달러인 브레이브원은 단지 엔지니어, 과학자, 군인, 투자자들을 연결해 수백 개의 소규모 독립 스타트업에 군수 산업을 아웃소싱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키예프에 위치한 이들은 차고, 옛 소련 창고, 지하에 있습니다. 이 지하 실험실 생태계는 적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역설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가 러시아 드론을 성공적으로 교란에 격추시키면 최전선 회수팀이 그 드론을 수거해 키예프나 르비우의 특수지하 실험실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드론을 분해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합니다. 러시아 드론은 전 세계 서방 국가를 포함한 상업용 부품에 널리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드론은 저렴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분해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게라니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MS320 프로세서와 영국계 미국 기업인 TI 플루이드 시스템즈의 연료 펌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에 마이크로칩이 분석되고 무선 주파수가 해독되면 브레이브원 플랫폼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1,50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기술 스타트업 네트워크에 새 장치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특정 엔진 성능을 따라잡을 만큼 빠른 요격 드론이거나 특정 주파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제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러시아 위협에 필요한 대응책을 역공학으로 개발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브레이브원 플랫폼은 470건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약 3,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5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스타트업이 유럽과 미국 투자자에게 1억 500만 달러 이상의 시드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 덕분에 방위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사는 7곳이었으나 지금은 500곳이 넘습니다. 2023년까지 이미 6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현재 속도라면 올해에만 무려 700만 대의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자금이 풍부한 미군조차도 1년에 겨우 10만 대의 전투 드론만 생산합니다. 수백 개의 스타트업, 정부 보조금, 벤처 자본가들이 뒤섞인 이 소용돌이치는 생태계 속에서 스카이폴은 우크라이나의 차고에서 4명의 엔지니어가 시작한 작은 회사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는 대형 방위 기술 기업이자 지하실 연구소 혁명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습니다. 브레이브원 플랫폼 초기 진입자 스카이폴은 해외 투자를 받아 우크라이나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스카이폴의 첫 주요 성공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뱀파이어 포격 드론으로 달성됐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 드론을 슬라브 민속에 나오는 절구퉁을 타고 다니며 아이들을 튀겨먹는 여성 캐릭터 바바야가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였다는 사실만 봐도 이 드론이 전장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바야가는 6, 8개의 로터가 달린 거미형 프레임으로 하늘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이 드론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15kg 로켓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폭격기 편대는 2025년에 250만 회가 넘는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의면뿐만 아니라 이 뱀파이어는 적군의 심장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 전체 신화가 그 주위에 형성될 정도입니다. 러시아군의 체첸 병사들은 심지어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납치하는 발톱이 달린 뱀파이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산업용 드론이 존재하긴 하지만 뱀파이어 같은 군용 무인기에게는 상당히 무리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도 스카이폴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장비로 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 후 슈라이크 FPV, 카미카제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무게는 900g, 길이는 25cm로 일반 민간 레이싱 드론보다 약간 깁니다. 이 드론은 3D 프린터로 만든 모듈로 구성돼 설계도가 지하 실험실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쉽게 공유됩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실험실을 파괴해도 전체 생산 능력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슈라이크는 다른 드론들이 실패한 전자전 전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우크라이나 드론 무기고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게란투 등 일부 카미카제 드론은 통신방해나 GPS 스푸핑 시 목표 타격에 실패하고 격추될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C5로 알려진 슈라이크의 변형 모델은 무선 통신을 완전히 없애 이 문제를 피합니다. 대신 이 드론은 실제 광섬유 케이블이 감긴 리를 10km, 즉 6마일 길이로 뒤에 끌고 다니는데 이건 방해 전파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변형 모델인 슈라이크 10 CV는 더욱 첨단이면서도 다소 으스스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스카이폴에서는 이를 머신 비전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드론용 AI 부조종사입니다. 인간 조종사가 목표에 접근하면 드론 AI의 목표를 지정하고 고정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접근할 때 적이 신호를 방해해서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AI가 즉시 조종을 넘겨받아 드론과 탑재물을 목표물에 돌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최대 비용이 1,500달러에 불과합니다. 기본 주간용 모델은 단지 300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커피 머신보다도 저렴하죠. 이 시점에서 스카이폴은 완전히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과 유럽 동맹국에서 공급받는 첨단 군사 장비에 의존하던 수입국에서 모두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최첨단 드론 기술을 보유한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2026년 3월 초 미 국방부는 드론 우위 확보 프로그램 1단계의 우승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의 3만 대의 새로운 전술 드론을 긴급히 공급하기 위한 11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1등을 차지한 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슈라이크 10 파이버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99.3점이라는 점수로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가진 수십 개의 미국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하실 연구실 생태계의 혁명은 기술과 경제 양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엔지니어링을 분산시키고 군사 관료주의와 방산업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앴습니다. 뱀파이어 또는 베이비 에이저라고 부르셔도 되고, 그리고 슈라이크는 놀라운 군사 장비이지만 본질적으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 계란 2드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해 다른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요격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슈라이크처럼 P1선도 3D 프린터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모듈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카이폴은 이러한 모듈의 제작 지침을 전국의 지하 실험실로 보낼 수 있고, 그곳에서는 구형 모듈을 대체할 최신 모듈을 만들어 적에게 항상 앞설 수 있도록 서로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는 헤드 모듈을 분리해 표준 주간 광학 카메라 대신 열화상 야간 카메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P1선은 매우 높고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최대 5,000m, 즉 16,400피트의 고도에서 작동할 수 있고 시속 450km, 약 280마일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샤헤드 136이나 주라니의 최대 고도인 4,000m, 약 13,000피트와 최고 속도인 시속 185km, 약 150마일과 비교해보면 사냥꾼이 어떻게 사냥감이 드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1선은 800g, 즉 2파운드도 안 되는 작은 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만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발견하는 모든 계란 이 드론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힙니다. 적에게 단순히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슈라이크처럼 머신 비전 AI가 탑재되어 있어 상어 밑에 라모라처럼 적 드론의 날개 아래로 유도되고 근접 신관으로 탄두를 폭발시킵니다. 폭발로 인해 듀라니의 유리 섬유 기체가 산산조각나며 파괴됩니다. P1선은 도입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적만 봐도 위협적입니다. 스카이폴은 1,500대 넘는 계란이 드론을 격추했고 성공률이 약 80%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인간 조종사가 목표 무인기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드론을 조종한 후에야 AI가 통제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엔드게임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스스로 발사되어 적 드론을 요격하고 격추시키는 요격 드론입니다. 계란, 이 드론, 이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될 때마다 경제적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제 2만 달러 드론을 격추하는데 400만 달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2만 달러짜리 드론, 2,000달러짜리 더 저렴한 드론에 의해 격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전에서 러시아가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 된 것이죠. 슈라이크로 이름을 알린 P1선 덕분에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스카이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특히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시설에 대한 샤하드 공격의 잔혹함을 직접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정유시설, 공항, 군사기지를 위협해온 이란 카미카제 드론에 대응할 P1선이 제공하는 방어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에픽 퓨리 작전 이후 이 드론들은 실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보다 자금이 많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계속 수백만 달러를 쓸 수 있겠지만 결국 숫자의 싸움이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P1선은 필수 무기이며 이로 인해 많은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하실, 실험실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카이폴의 P1선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단지 가장 최근의 전후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구축한 대중 참여형 분산식 아이언돔 체계 일부입니다. 비싼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 대신 이 대드론돔은 E4F와 같은 민간 자원, P1선과 같은 AI로 유도되는 첨단 드론, 심지어 레이저까지 결합합니다. 그래요. 곧 바바야가나 P1선 같은 드론을 지원하는 포병 화력은 선레이라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픽업 트럭 뒤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 장치는 드론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태우거나 전자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빔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 장치 자체는 수십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군사 장비로 따지면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트럭의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 외에는 탄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거의 붕괴시켰던 제로니는 이제 점점 더 열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선내의 레이저 폭격을 뚫어도 언제나 추격할 P1선이 대기 중입니다. P1선의 진정한 메가 프로젝트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드론 설계가 아닙니다. 진짜 메가 프로젝트는 바로 지하실 실험실 혁명의 크라우드 소싱 생태계로 이것이 군사 메가 프로젝트의 고전적인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가격표도 중앙 권력이 고용한 많은 엔지니어도 없습니다. 펜타곤의 막대한 예산도 방대한 로키드 마틴 스컹크웍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달파 지원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고에 모인 몇몇 사람들과 온 국민의 집단적인 창의력만 필요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